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22대 총선 본투표가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당선 윤곽은 내일 새벽쯤 대부분 지역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세하겠다던 한 위원장은 탈수 증상으로 최종 선거운동 일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종 유세 현장에서도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가 과거 선거보다 절박하다면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선 직후 예고됐던 의료계의 합동 기자회견이 연기됐습니다. 의료계는 전공의 등 의료단체 사이의 입장 조율 등을 이유로 회견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22대 총선 본투표 날인 오늘 뉴스퍼레이드는 30분 일찍 시작합니다. 드디어 선택의 날이 밝았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뽑는 이 본투표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녁 6시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진행이 되면 당선 윤곽은 이르면 내일 새벽쯤 대부분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입니다. 앞으로 4년간 입법부를 꾸려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22대 총선 본투표가 오전 6시부터 전국 1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 모두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유권자들은 저녁 6시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지정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표는 비치된 용구만 사용해야 하고 잘못 기표하면 투표용지가 다시 지급되지 않아 주의해야 합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어도 안 됩니다. 개표는 저녁 7시쯤 시작되고 개표율이 70에서 80% 정도 되는 내일 새벽 2시쯤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했습니다. 과거 총선과 비교해 2시간가량 늦은 시간인데 개표원이 투표지를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진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바로 심사 개수기로 보냈지만 이번엔 개표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역대 최다 정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결과는 내일 오전 5시 이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여야 정당들은 어제 마지막 유세를 벌이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선거운동을 서울의 중심인 청계광장에서 했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서울 종로에 있는 청계광장을 선택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나라의 중심을 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범야권 200석이 가져올 혼돈과 퇴행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헌법을 바꿔 스스로 사면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과 특검 돌림 노래는 기본이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헌법을 바꿔서 이재명 조국 셀프 사면 할 겁니다. 세비 삭감이나 의원 정수 감축과 같은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무상보육이나 부가세율 인하 등 민생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민심만 보고 민심에만 따르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신다면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그 이상을 실천하겠습니다. 서서 죽을 각오로 마지막까지 유세하겠다던 한 위원장은 몸 상태가 안 좋아 청계광장 이후 선거운동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로로 인한 탈수 탈진 증상이 있었다면서 일정에 쫓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한 위원장은 선거운동이 끝나는 자정까지 유세를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선거운동 마지막 시간까지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앞 광장에서 최종 유세를 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다른 때보다 더 절박하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승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의 출발도 용산이고 마무리도 용산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자, 용산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유세 현장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 등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을 방문해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밤늦게까지 모인 식당 곳곳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하다며 접전지는 몇십 %가 아닌 1%로 승부가 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한 표가 귀하다. 한 석이 귀하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 기간 중복 방문을 포함해 총 74곳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유세를 집중했는데 자신의 지역구가 인천이고 수도권의 의석수가 몰린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부울경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뒤이어 스윙보터로 불리는 대전, 충청을 많이 찾았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제3지대 정당들도 유세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 모두 마지막 유세 장소로 수도권을 택했는데 저마다 거대 양당의 대안을 자처하면서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이의 거리로 불리는 홍대 상상마당에 녹색정의당 지도부가 마지막 집중 유세를 위해 모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진보정치 최후의 보루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부산물 같은 정당들로 국회가 채워진다면 단 2가지 상상력만으로 채워지는 흑백과 같은 새로운 미래는 서울대 입구역과 고속터미널을 거쳐 30 후보가 출마한 경기 부천에서 마지막 유세를 열고 새로운 정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선 5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과 존엄과 모욕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적 대결 정치, 새로운 미래가 반드시 종식시켜 보이겠습니다. 광주에 출마한 이낙연 대표도 투표하지 않으면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며 젊은 층이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화성을에 모여 마지막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화성을 만만하지 않다. 방심하면 질 수 있다. 제가 뭐래 그랬습니까? 딱 붙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특히 지역구와 비례의원을 모두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정상 정당이라며 여야의 비례정당 꼼수를 저격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고향인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를 찾아 영남이 정치 판도를 바꿔달라며 사투리로 호소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억수로 고맙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똑띠하겠습니다. 야물게 하겠습니다. 조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고 촛불 정신으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여야는 선거 마지막 날까지도 범야권 200석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 가능한 야권 200석을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엄살 작전에 들어갔다며 과반 확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마지막 날 개헌과 탄핵 저지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야권에 200석을 내줄 경우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막을 수 없다며 101석 이상을 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200석을 얘기합니다. 200석이 만들 무시무시한 신세계를 생각해봐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탄핵이니 운운하고 180석이니 200석이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엄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저 국힘의 엄살 작전, 읍소 작전.
그러면서 범야권 200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며 과반 의석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치 지형상 어느 한 세력이 200석을 가져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겠다며 연일 범야권 200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151석 과반 목표와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 호소 모두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22대 총선일인 오늘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0.4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에 투표장 나서신다면 겉옷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특히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청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0도, 청주와 대전 21도, 울산 16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높겠고 이번 주말 서울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투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오전 6시 시작됐습니다. 총선 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의 열기가 그대로 본투표까지 이어질지 이게 관심인데요. 먼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입니다. 자, 임서인 기자. 네, 도화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조금 이른 시간인 것 같은데 유권자들 투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곳 마포구 도화동 제1투표소에서는 1시간째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은 다소 한산한 모습인데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투표소 14,259곳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 7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7%, 서울의 투표율은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전투표율은 31.28%로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의 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져 이번 선거 총투표율이 70%를 넘길지도 관심인데요. 역대 총선 최고는 지난 21대의 66.2%였습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표소 위치는 우편으로 배송된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화동 제1투표소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이어서 영남권 투표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도 지난주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부산 북구갑과 경남 양산을 등 최대 승부처인 낙동강 벨트에서 여야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부산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원 기자,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 투표소에 유권자들 많이 찾고 있나요? 네, 이곳 투표소에는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이른 새벽부터 유권자들이 찾았는데요. 긴 줄이 만들어질 정도로 투표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투표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대기줄은 없습니다만 계속해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산의 사전투표율은 29.57%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3번의 총선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뜨거웠던 사전투표 열기가 오늘 본투표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 지역 투표소는 모두 913곳으로 전체 유권자는 288만 4천 명입니다. 부산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최종 투표율이 67.7%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부산 북구갑과 경남 양산을 등 낙동강 벨트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부산 북구갑에선 지역구 현역인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당의 요청으로 험지 탈환에 나선 국민의힘 5선 서병수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경남 양산을에선 경남지사를 차례로 지낸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리턴 매치를 펼쳤는데 표심이 어떻게 나올지 역시 관심사입니다.
지난주 경남과 울산의 사전투표율은 각각 30%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북은 30.75%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진구 부암일동 제4투표소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22대 총선 투표. 약 1시간 15분 전쯤인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보다 높은 사전투표를 기록했죠. 뜨거웠던 사전투표율의 열기, 본투표로도 이어질까요? 총투표율이 70%를 넘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전국 각 지역의 투표율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로 뽑는 서울 투표율입니다. 1.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300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선거구 60개 갖고 있는데요. 현재 투표율 1.8%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통하는 인천의 투표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못지않게 관심을 받고 있는 곳 부산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환이냐 수성이냐 선거전에서도 여야의 격전이 벌어졌던 곳인데요. 사전투표율 30%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현재 투표율 1.8% 보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승부가 궁금한 곳이죠. 경남 투표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보다 서울 수도권보다는 조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의석수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1.7%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수의 텃밭 TK 지역도 살펴보죠. 대구, 전국에서 가장 낮은 25%의 사전투표를 보였습니다. 본투표에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현재 1.9%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TK의 한축 경북도 살펴보죠. 현재 투표율 2.0%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와 비슷한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터 중원의 투표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입니다. 2.2%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엎치락, 뒤치락, 유권자들이 마음 쉽게 알 수 없는 스윙 보터죠. 현재 투표율 2.0%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충북이 선택한 대선 후보 모두 당선이 됐었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도 불리고 있죠. 현재 투표율 1.9%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의석수 2개를 가지고 있지만 주요 정부 부처가 모여있는 곳이죠. 사전투표율도 36%가 넘는 높은 투표를 보였는데요. 현재 투표율 1.4%입니다. 네, 이번엔 야권의 텃밭인 호남 지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울 광주입니다. 사전투표율 38%를 넘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1.4%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10개의 선거구가 있고요. 41%가 넘는 사전투표율로 전국에서 1위를 한 곳입니다. 현재 1.5%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도요, 10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38%가 넘는 높은 투표를 보였는데요. 정규 평균보다도 높았습니다. 현재 투표율 1.5%입니다. 이제 여당의 숨은 텃밭으로도 떠오른 곳인데요. 강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의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다가 펼쳐진 제주도 보시죠. 이 시각 투표율 2.2%로 높은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시 20분 정도 되는 시각입니다. 전국 투표율 살펴보죠. 1.8%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잊지 마시고 소중한 한 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알아봤습니다.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한다. 경고장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샴페인 터트리면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200석이 만들 혼돈과 퇴행을 생각해봐 주십시오.
네, 지금 시각이 7시 21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투표가 실시가 됐고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패널 네 분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설주환 새로운 미래 전략기획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미리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이 선거 날이잖아요. 선거 당일 오늘 선거 방송 심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비판하거나 또 검증하는 내용, 선거에 영향을 주는 논평 하면 안 된다는 거 먼저 패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일간에 치열했던 이 공식 선거 운동이 마무리가 됐죠. 한동훈 위원장 어제 탈진하면서 야간 유세가 취소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우리 윤기창 부위원장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제 강행군을 했어요. 네. 14곳인가 15곳 이제 서울권인데 한강벨트를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한강벨트 윗선, 그러니까 북쪽을 유세를 했고 북쪽에서 오후에는 이제 남쪽에서 유세를 한 이후에 청계광장에서 마무리 유세 이후에는 원래 이제 홍대거리 등을 돌아다니면서 12시 이전까지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상당히 탈진 증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그 오후 11시 40분까지 예정됐던 유세는 이제 취소하고 아마 조금 건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용산에서 당차원의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지역구 계양을로 향했습니다. 선거운동 시작과 끝 모두 정권 심판론 강조했거든요. 그동안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용산에서 시작해서 용산으로 끝난 거니까 기본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전개되는 선거에 대해서는 그 임기 기간 동안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권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저희 국민의힘 다음에 정권 자체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전반적인 선거의 전략적 기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충실하게 진행돼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아마 사전 투표와 오늘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강전 부위원장께 말씀드린 것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청계광장에서 했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 청계광장 앞에 있는 방송국에서 방송 7시에 끝나고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청계광장을 마지막 총유세 장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서울의 상징이라고 보았던 것인데요. 서울의 승리가 수도권의 승리 그리고 총선 전체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청계광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계광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청계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시민들께 지역을 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민주당의 유세 행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제3지대 정당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했습니다. 유세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가 지역을 먼저 영호남을 한번 거친 다음에 마지막 유세는 어제 이 방송국 앞에 있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렇게 대미를 장식을 했었는데요. 어제 뉴스상으로는 저는 보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나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쓸 수가 없어요. 유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서 끝까지 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국 혁신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저는 반영했다고 보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있는 화성을에서 집중 유세를 했었었고 어제 그 화면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그다음에 호남에 있어서 이낙연 대표가 출마하고 있는 호남이 가장 중점적이었는데 수도권에서는 지금 서른 의원이 출마를 한 부천에서의 마지막 유세를 통해서 어떤 깨끗한 정치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3지대까지 쭉 한번 훑어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여야 모두요 선거 운동 기간 수도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민심이 중요하고 여기가 승부처라고 모두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그렇죠. 역대 선거도 물론 수도권을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특히나 이번 선거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21대 선거에 비춰볼 때 의석수가 16석분이 못 얻었거든요.
121석 중에 예. 지금 이제 122석으로 한 석이 늘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찾아와야 되는 의석수가 수도권에 가장 많은 입장이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지켜야 되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이 가장 이제 박빙이라고 서로들 평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 지역에 조금 더 유세를 더 많이 하면 의석으로 연결된다라고 그렇게 아마 양측 다 판단한 것 같고요. 예. 이전에 다른 제3당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비례 의석수 확보에 수도권이 제일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서 유세를 많이 하게 되면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판단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어제 오전에 이제 대장동 관련 재판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서 원격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라도 해야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짬을 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예. 본인 스스로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이기도 하고 예. 또 개항을에 출마했었기 때문에 선거의 승리든 패배든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번 선거 관련해서 소위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한강벨트 지역과 낙동강벨트 지역인데 매우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한 개인이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기 되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급적 그 지역에 있는 자기의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네. 어떤 계기, 어떤 선거의 도구들을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과정이 이제 벌어졌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좀 사법부에게 좀 불만이 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만 선거 기간 동안에 재판을 진행한 측면들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후보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판이 선거 이후에 진행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야 공이 뭐 모두가 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이제 김부겸, 이해찬 공동 이 상임 선대위원장이 있었잖아요. 유세 현장을 다 같이 누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 홀로 종횡무진 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당내에서 뭐 어떤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있었는데 네.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 이렇게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네 분이 사실상 실제로는 본인들의 지역구를 또 띄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비례 정당으로서 국민의 미래가 출범을 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인요한 위원장이 좀 전국을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총선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한동훈의 원톱 체제가 계속되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동훈 위원장 그 비대위원 체제 그리고 선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국민들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혼자서 전국을 누비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마지막에 조금의 말의 실수들이 있었던 부분들도 역시 그런 것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많은 관심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도 또 말씀해 드렸지만 민주당은 3인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체제가 효과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그다음에 뭐 지금 당대표를 맡고 네. 있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으로 플레이어이면서 어찌 보면 본인이 또 선대위원장으로서 지원 유세를 나갔었죠. 근데 더 중요했던 부분은 저는 오히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지원 유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줄 수는 없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 못하는 부분, 특히나 TK 지역, PK 지역에서의 어찌 보면 민주당 중도 표심을 노리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지원 유세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또 이재명 대표로서 쏠릴 수 있는 어떤 한쪽으로서의 어떤 언론의 관심도를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또 이것을 역할 분담을 해줌으로써 저는 어찌 보면 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그 다음에 김부겸 대표가 지역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훨씬 더 이번에 선거 운동에서의 주목도가 더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치열했던 선거전 이제 모두 끝났죠. 이제 네. 유권자들의 마지막 선택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심은 어땠는지 한번 이걸 한번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 180석 확보하면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던 미래통합당 패배했죠. 우리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당시 21대 정말 펄했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보면 무엇이 원인이었나, 승패를 가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실 20대 때 기억을 해보면 저 때는 새누리당이 180석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 전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렇게 122석인가 3석인가 네. 확보했죠. 근데 아마 이제 그 21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높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치러졌던 선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였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그때도 정권 심판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당이 얘기했던 국난 극복론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많이 상당히 제출이 된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20대 때 그 국민의당 38석 이건 이제 야당에 대한 일부 지지세였는데 이것을 야당이 된 국민의힘 계열 미래통합당이 흡수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죠. 그리고 약간의 공천의 파동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저는 사실은 이제 180석 확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정부의 견제론보다는 지원론 쪽에 힘을 실어준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훈 부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당시에 180석 우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나요? 네, 거의 똑지켓처럼 맞았어요. 선대위에서 전략기획 차원에서 내부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선거 전에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개 쳐든다고 또 요구담아 보니까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예측이 돼 보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오차 범위가 거의 없는 정도로 파악을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이제 이번까지 좀 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번과 이번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자체가 좀 높은 편이었었고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또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매우 예를 들면 좋은 상황 자체에서 선거가 이루어졌었고 180석이라고 하는 압승의 구도를 가졌었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다른 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용 지지율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됐습니다만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 계속 박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2년 전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권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정권 교체를 해줬는데 2년 동안 정권 교체를 해준 이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 지지율보다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결과들이 오늘 저녁이 지나서 내일 새벽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1대는 예측이 쪽집게처럼 맞았지만 22대 때는 이번의 선거에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도 한번 살펴보죠. 당시에도요. 민주당이 승리를 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석 차이로 신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공천 파동도 있었고 좀 이질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좀 무난히 일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당시에 옥새 파동이라고 했었던 진박감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123석 그리고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이 122석에 이르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당시에는 좀 특이하게도 제3지대로서 국민의당이 38석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점하게 되었었는데 호남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지지를 얻었던 것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에 공천 파동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20대 총선 8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민주당 선거를 이끌었던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승리의
당시에 뭐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뒤로도 뭐 각 당의 여야를 예. 넘나드시면서 비대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원투수로서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킨 주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 와서 또 비대위원장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감히 정치 상식이 어찌 보면 어긋나는 것이었는데 그 포석이 오히려 주요했다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권을 맡기면서 예를 들어서 지지층이 아닌 중도에서 소구가 될 만한 인물들을 많이 선발을 했었었고 당시에 지지층에서 강한 어떤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중도층에서는 약간 소구가 되지 못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해찬 당시 어떤 의원과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2명을 컷오프를 시켜버렸죠. 그럼으로써 상당히 중도층에게 어떤 어필을 할 수 있었었고 당시에 한석이지만은 당시에 어찌 보면 전망은 굉장히 패배가 더 많았던 전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석을 더 많이 어찌 보면 당시 신한국당보다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보다 한석이 더 많아짐으로써 다수당을 점유하게 됐고 이 한석이 많아진 게 어떤 의미냐면 국회의장을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 뒤로 민주당이 계속 국회의장을 계속 가져가면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의회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22대 총선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대, 21대 그 전에 선거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되돌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보죠.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 31.28%로요. 역대 총선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92년 14대 때 이후로 총선 투표율이 70%를 넘어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이 32년 만에 이 7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을 할지 이게 되면 이건 어떤 진영에 유리할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총선에 있어서의 최고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1988년 13대 총선이 75.8%였습니다. 그리고 그 4년 뒤였던 1922년 14대 때는 71%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70%를 넘어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봤을 때도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던 게 지난 21대 총선이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66.2%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혹시 70%가 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21대 때 사전 투표율이 26.69%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2대 총선의 경우에는 이틀간 이어졌던 사전 투표의 결과가 31.28%였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5% 정도 사전 투표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 22대 66%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70% 이상이 나오는 것을 투표율의 목표치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있어서 60대 이상의 유권자 비율이 한 30%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사실은 60대 이상이 투표율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보수적인 성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2030 세대들이 최근에 좀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비중들이 높고 최근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의 악재들 이런 부분들이 젊은 층의 표심에 적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표율은 뭐 오늘 저녁 6시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느 당이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있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야기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22대 총선의 유권자 비율을 좀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51.58%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는 거거든요. 설주환 변호사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이 처음이죠, 저렇게 높은 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베이비붐 세대의 이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어찌 보면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의 어찌 보면 40대 이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금 굉장히 많아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어떤 성향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어느 한쪽으로 이걸 치우쳐졌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4050에서의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표심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 그리고
40대 이상 4050, 60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386 세대가 이제 60대에 들어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운동권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그 세대가 지금의 어떠한 표심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서 네. 이러한 현재의 인구 구조, 유권자 비율에 대한 연령대에 따른 유권자 비율이 이제는 앞으로는 이 선거의 어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표심을 가를 수 있는 저는 세대별 가를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야 모두요 최종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종 투표율이 높으면? 일단 최종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는 않죠. 그런 바람직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연령대로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워졌어요. 2030 같은 경우에는 보통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2030이 투표장에 많이 가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인데 2030의 경우에는 실용적인 정치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진영에 뭘 투표하는 이런 성향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2030의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국민의힘에 불리할 것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560, 60세대 60살 이상 분들도 지금 이제 686이기 때문에 386, 486, 586 걸쳐서 686이 됐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특정 연령층이 늘어난 것에 대한 특정 정당 유불리는 이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투표율이 높아야지만 2030 세대가 투표에 많이 참여한 것이 되고 따라서 정책적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발표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실용적 태도를 취하는 2030 세대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병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 높으면 유리하다는 말을 계속 해왔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높으면 완전히 유리합니까? 뭐 하늘만 알겠죠.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선관위가 매년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보니까는 선관위가 이번에는 78% 정도가 반드시 투표한다고 그랬는데 20대는 5.6% 정도 격차가 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죠. 실제 투표율은 21대가 6%라고 따지면 이번에 78%면 제가 볼 때 70%대 초반 언저리가 될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면 지난 선거보다 5% 이상 정도의 격차가 나는 거라면 지난번에 투표하지 않았던 분들이 나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통계학적으로는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진보층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에 실현될지 안 실현될지 알 수 없는데 오늘 보니까 아침 7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가 1.7%였어요. 근데 지난번 2.2%였습니다. 0.5%니까 이 추세가 그대로 가게 된다면 어쩌면 보수층이 사전 투표로 옮겼을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66.2% 지난 선거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서 올라갈 것인가. 이 편차의 투표 성향 자체가 박빙 지역에 매우 유의미한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그렇다면 양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정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유권자가 투표장에 많이 나올 것인가. 저는 이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이제 개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저희 뭐 TV조선과 함께 하는 그런 개표 방송과 함께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작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년 만에 모든 투표지를 개표할 때마다 사람이 일일이 재확인하는 수검표 작업. 부활을 했습니다.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에 전자개표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계를 하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1대 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투표용지를 이제 모아서 투표기 분류기라는 데에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각 정당별로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경우에는 각 후보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분류된 이 투표용지를 다시 심사계수기라는 데에 넣어서요. 거기서 숫자를 세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었던 부분들은 투표지 분류기의 그 과정에서 개표 조작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계수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것을 검표원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수검표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분류가 되었는가 이거를 눈으로 일일이 한
한 장 한 장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사 개수기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안심하시고 투표에 나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가 다 돼서 어느 표에 투표를 했는지 그 분류하는 것을 수작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런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개수한다. 다음에 네,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작업이 거치면 설 변호사님 아무래도 뭐 시간적으로는 더 늦게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기존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예. 아마 개표 방송 보면 한 10시 빠른 데는 10시, 그다음에 맞아요. 조금 늦더라도 예. 12시 전에는 보통 대략 당락의 결과가 예. 다 나오고 뭐 당선 확실이란지 이런 우리가 옆에 마크를 붙여주기도 하고 방송사에서 그랬었는데 네. 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아마 좀 새벽까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한 2시간 정도 늘어나서 새벽 1, 2시 정도가 돼야지만 어떤 당선 유력이라든지 당선 확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후보자별로 어떤 엇갈리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일 아침이 돼야지만 좀 정확하게 몇 번까지 어떤 비례대표가 당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례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38개 정당이 비례대표에 등록을 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과 2번 국민의힘이 빠져 있습니다. 사전투표 때 뭐 투표용지 받고 헷갈려하시는 유권자들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에 비례대표 투표하시면서 일단은 50cm가 넘는 이 투표용지에 한번 좀 놀라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일 위에 왜 1번과 2번이 없는가 좀 궁금하셨던 분들도 비례대표 투표용지. 예, 계셨을 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의원 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1번 그리고 2번이 국민의힘인데요. 이제 많이들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이번에도 21대 총선과 같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양당의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창당을 해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당이 아닌 이제 위성정당을 통해서 3번, 4번으로 넣게 된 것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번 비례대표에 있어서 정당은 40번까지 있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빠지기 때문에 예. 3번부터 40번까지 38개의 정당이 들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봤을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맨 위에가 1, 2번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 이제 진행을 해주시죠. 네, 이번 총선에서 46명의 비례대표가 결정이 되는데요. 앞순위에 배치된 후보들 볼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까요? 먼저 김정욱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저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건 너무 길어가지고 둥글게 말아야 되는 집어넣기 전까지.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례대표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다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대체적으로 기성의 정치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들, 사회적 약자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대표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의 다양성들, 사회적 약자들을 담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그릇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다른 선거 이런 국면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번이 그 소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인권과 장애인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네. 인권은 뭐 민주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사, 미래를 대변하는 거겠죠. 교육 문제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출신으로는 이제 위성락 이 네. 외교관이 됐는데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사회적 약자 아니면 정책적 고려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면서 나온 분들이니까 인물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살펴보시고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들을 다양하게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지 보시면서 거기에 투표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당도 비례 후보도 뭐 어떤 의미가 있게 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원래 비례대표는 지역구에서 선출되기 어려운 이 국민의 집단을 대표하는 분들을 모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보면은 진영 내에서 약간의 이념적 색깔이 다른 분들을 다 모아서 민주연합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넣으셨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보수 진영은 없는 것 같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보정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직역 대표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예. 뭐 탈북민 북한 인권을 대표하는 탈북민 공학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군 출신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외계층을 좀 많이 넣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장애인 분들이 한 3분 정도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원래 비례대표에 충실한, 그러니까 보정 기능에 충실한 정도의 비례대표 순위를 정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네.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 줄이자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비례대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제3지대에서 얼마나 국회에 입성할지도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입니다. 설주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제3지대에 눈여겨볼 후보들 누가 있을까요? 녹색정의당, 기존에 어떤 3지대에 있었던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특히나 1번 같은 경우는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노동전문가인 권영국 변호사가 있어요.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청년하고 안전을 강조해서 1번에는 양소영 이제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 위원장을 추천을 했고 특히 2번에 조정목 초대 소방청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상당히 역점 사업이었는데요.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게 된 첫 번째 소방청장이 이제 조정목 전 소방청장이었는데 이분을 이번에 배치함으로써 상당히 저는 다른 당에서보다는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세웠다는 부분이 조금 주목이 되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이주영 의사죠. 순천 향대 천안병원에서 소아응급 의료를 맡고 계시는 의사고 2번은 뭐 이준석 대표와 같이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천하람 어떤 전 최고위원이 아마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1번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하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2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번의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시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특히나 어찌 보면 차규근 10번에 배치가 있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라든지 어찌 보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고 특히나 윤석열 한동훈 정부에서 어떤 본인들이 불이익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많이 돼 있어서 실제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 지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러한 흐름으로 보았을 때 조국혁신당이 몇 번까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상당히 결과가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비례선거 관련해서 진영 내 이제 좀 갈등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 자유통일당을 선관위에 고발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어떤 뭐 주도권 싸움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유통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사표가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표가 되는 가능성을 따져보면 사실은 이제 사표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3% 이상의 유효 득표수를 해야지만 비례 의석을 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3% 이하의 득표를 하게 되면 비례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사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미래가 3%의 유효 득표를 못한다는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유통일당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유통일당의 3% 미만의 득표를 할 가능성이 국민의 미래가 그와 같은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우의 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허위 사실에 대한 이제 고발 이런 차원의 법률적 조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중에서는 민주연합이 이제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뭐 견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왜냐하면 종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부터 의회 선전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예상을 못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 같은 경우 이러다 예를 들면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제1당 문제부터 여러 가지 논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조국혁신당이 나왔던 게 이제 지민 비조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민주당 찍지만 비례에서는 조국혁신당 찍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 좀 위기감을 느끼면서 지민 비민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이제 갈등이 좀 많아지는 측면들이 생기니까 내부에서 어차피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양당이 지금 경합하는 상황인 것이고 비례 같은 경우는 각 유권자들이 분할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범진보 진영에게는 건강한 경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많아지면서 뭐 내부에서는 최근에 뭐 지민 비소까지 나와요.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는데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더라도 호남우당이라도 찍어주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약간의 여유의 폭들이 만들어진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초반에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갈등들을 어떤 드러내기보다는 자유롭게 유권자들이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주되 비례와 관련해서는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분할 투표를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들을 내부에서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초기에 좀 약간의 좀 갈등 양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매우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리포트를 좀 보고 또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부 수립 이후 모두 21번의 이 총선을 치르면서 여러 진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네, 숫자로 본 역대 총선의 이모저모 조성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역대 총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이 결정된 경우는 3표였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 을에 출마한 허인회 후보와 경기 광주에 출마한 문학진 후보가 낙선했는데 허 후보는 11표차 패배해서 재검표를 신청했지만 3표 차로 패했고 문 후보는 3표 차 패배해서 재검표에선 2표, 소송에선 다시 3표로 늘며 최종 낙선했습니다. 17대 총선 9표 차, 20대 총선 23표 차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최고 최저득표 당선은 모두 16대 총선이었는데 전남 담양 곡성 장성에서 김효석 후보가 92.4%로 당선됐고 충남 공주 연기의 정진석 후보는 25%만 얻고도 당선됐습니다. 90년대 이후 양당 구도 속에 제3당이 약진한 경우는 고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과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인데 30석이 넘는 의석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14대 총선 이후 집권여당은 모두 6번 승리했는데 이 가운데 진보여당이 2번 승기를 거머쥐었고 모두 과반 의석을 넘겼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총 비용은 3,882억 원으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습니다. 국회의원 1명 연봉은 1억 5,690만 원으로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보좌진 9명의 수당까지 더하면 의원 1명에게 1년간 8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인천 경기 투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00만 명의 유권자가 있고요. 또 선거구도 가장 많은 74개가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네, 사전 투표율 전국 평균보다 낮았는데요. 본 투표 상황 어떨까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기자,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투표 시작 전부터 유권자들이 긴 줄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시민들이 꾸준히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인천 투표율은 1.8%로 전국 투표율 1.8%와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선거인 수는 258만여 명입니다. 지난주 사전투표에는 77만여 명이 참여해 사전투표율 30%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사전투표율 31.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율보다는 6%포인트 높았습니다. 지역구 의석 14개가 걸려있는 인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맞붙는 계양을 지역구가 최대 관심입니다. 또 여당이 단 2곳만 차지했던 지난 총선에 비해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탈환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경기 지역 투표율은 1.8%로 전국 투표율과 같습니다. 경기 선거인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59만여 명입니다. 사전투표에는 342만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29.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사전투표보다 5%포인트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4년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체 투표율은 66.2%였습니다. 인천은 63.2%, 경기는 65%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은 국회의원 선거만 놓고 보면 17대부터 5번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 전체 유권자는 1,400여만 명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 하위 지역 이미지를 벗어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호동 제3투표소에서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경기와 인천의 투표소 상황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충청의 투표소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표심, 역대 총선에서 승부를 가르는 스윙보터 역할 톡톡히 해왔죠. 그만큼 여야도 이번 총선에서 충청권 공략의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김다로 기자, 충청권 투표 상황소 어떻습니까? 네, 오전 8시가 다가오면서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다소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아직까지는 중장년층 유권자들의 발길이 많습니다. 오전 7시 기준 충청권 투표율은 대전 2.2%, 세종 1.4%, 충남 2%, 충북 1.9%입니다. 이번 선거는 높은 사전 투표율 때문인지 오전 7시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약간 낮습니다. 22대 총선의 충청권 유권자는 47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7%는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세종시 사전 투표율이 36.8%로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전남, 전북,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등의 선거 이슈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충청권은 모두 28자리를 두고 후보 81명이 경쟁을 벌입니다. 경쟁률은 2.89대 1로 지난 총선 경쟁률 4대 1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습니다. 충청권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20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8석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선거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충청권 유권자들이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전 월평중학교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이어서 강원 지역의 투표소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강원도, 지난 총선부터 표심이 갈리면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강원도 투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도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투표율은 1.8%로 전국에서 8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도내에선 철원군이 3.1%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강원도 유권자는 133만 1,959명입니다. 강원도의 사전투표율은 32.64%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율보다도 3.89%포인트 높았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선 영월군이 36.9%로 가장 많이 투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강원도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3곳,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4곳, 무소속 1곳으로 표심이 갈렸습니다. 제주 지역 투표율도 현재 2.2%로 집계됐습니다. 제주 지역 유권자는 56만 6,611명입니다. 제주 지역도 사전투표율이 28.5%로 역대 총선 가운데서는 가장 높았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춘천 석사동 제6투표소에서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 이제 2시간을 조금 넘겼는데요. 지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야 그야말로 치열한 선거전 펼쳤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던 야당에 여당, 야당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뜨거웠던 사전투표율 열기, 본투표까지 이어질까요?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입니다. 940만 명의 유권자가 있고요. 48개 의석수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를 꼽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3.7%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로도 가보시죠. 이번 총선의 판세를 가는 수도권 표심 어디로 향할까요? 경기 투표율 4.2%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물급 정치인들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지역이 있는 곳이죠. 인천입니다. 지금 이 시각 투표율 4.1%입니다. 탈환이냐 수성이냐 여야 격전이 펼쳐진 부산입니다. 현재 투표율 4.2%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에 지금 이 시각 투표율 5.3%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경남 지역의 투표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영남의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경남 투표율입니다. 4.8%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고 하죠. 울산입니다. 울산의 투표율 4.1%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심장 TK 중심 대구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가장 낮았는데요. 현재 투표율 4.5%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북도 보겠습니다. 13개의 의석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율 4.5%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비슷한 투표율 보고 있습니다. 네, 캐스팅부터 중원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의 투표율 보시죠. 4.8%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엎치락 뒤치락 스윙보터죠. 승부를 가를 충남의 투표율 4.9%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이 선택한 대선 후보 모두 당선이 됐었는데요. 현재 투표율 4.5%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 격전지의 투표율 4%대의 투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도시 세종입니다. 현재 투표율 3.4%입니다.
네, 호남의 투표율도 살펴보죠. 광주 사전 투표율 굉장히 높았습니다. 38% 넘었었는데요. 현재 투표율 3.3%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한번 보시죠. 이 지역 또한 전국에서 사전 투표율이 41%를 넘어서 1위를 차지한 곳입니다. 현재 투표율 3.6%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남과 마찬가지로 사전 투표율 높았고요. 10개의 의석수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투표율 현재 3.6%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당의 숨은 텃밭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강원의 투표율 4.6%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시원한 바다가 보이는 제주의 투표율 4.7%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6분입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2시간을 조금 넘었는데요. 현재 전국의 투표율 4.2%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알아봤습니다. 그냥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평화롭게 지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4월 10일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어떻게 변화가 할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200석, 200이라는 숫자를 자주 언급을 합니다. 만약에 특정 세력이 200석을 차지한다면 22대 국회에선 어떤 일이, 뭐 가정입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벌어질 가능성을 예를 들면은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사실 권력 분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끔 한다. 남용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입법을 담당하는 게 국회고 행정을 담당하는 게 이제 정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법을 담당하는 게 법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정당이 200석을 하게 되면 일단 국회 내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의원을 마음대로 제명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이 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부를 견제함에 있어서 장차관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임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이 가능해요. 물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되지만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하게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게 돼요. 이런 나라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한 재판받고 있는 법관을 탄핵할 수가 있어요. 탄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관과 헌법재판소의 재판 담당관들은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함부로 사법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0석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특정 정당이 차지한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헌법을 무력화시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향후 정부, 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어떨까요?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 원리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의석수, 민의죠. 그러니까 민의라고 하는 숫자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뭐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선거 결과 지금에 있는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 그러니까 151석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건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50석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180석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걸 담아서 일정 기간, 뭐 대체적으로 한 1년 정도 최장 그 기간 동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야당과 협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회는 끊임없는 어떤 정쟁과 대결, 대립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뭐 야당 내부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집권 여당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과반이 넘은 이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통치 방식을 좀 바꿔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협치와 토의를 통해서 국회가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보일 수 있고 타협을 보일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다면 남아있는 어떤 대통령 임기 3년 또 그다음에 국회 22대 4년 내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대립과 갈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양당의 선거를 이끄니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엇갈릴 거다 이런 전망들 많이 내놓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도대체 어느 정도 하면 성공했다, 잘했다 이렇게 그 기준점들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지난 21대 총선이 워낙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이 이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 수준 한 110석 정도를 어떤 기준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작년 12월 26일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되기 직전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재직을 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여의도 정치에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까지가 본인의 역할인 것이고 그렇다면 총선이 끝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격 당대표 경선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110석 이상이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당대표로서 출마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이 어제 마지막 총유세를 청계광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수도권의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도 있지만 어떠한 정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8석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에서 7석 그리고 인천에서 1석 결과적으로 수도권 전체에서 16석밖에 얻지를 못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수도권에서 좀 다수의 의석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한동훈 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좀 힘을 주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든지 안 하든지 한동훈 위원장은 좀 정치권에서 좀 멀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말이라고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뜻이 만약에 대권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러니까 본인이 상정한 정치적인 뜻을 예견했을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멀어져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110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설주환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그럼 몇 석을 얻어야 선방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21대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얻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은 첫 번째는 과반 151석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저지선은 그래도 다수다. 제1당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최근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민심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지난 21대 총선에서와 저는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의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어떤 것은 저는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총선의 결과로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의 어떤 대권, 3년 후에 있을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입지를 충분히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먼저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야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혁신당의 성공 요소는 민주당이 과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과반과 연결돼 있다. 민주당이 과반 안 하게 되면 조국 혁신당의 의석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과반을 하게 되면 15석, 14석 정도 해야지만 본인이 이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른 정당으로부터 의원을 영입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체가 되는데 10석 미만으로 가게 되면 그게 안 되거든요. 따라서
상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네. 같은 경우도 짧게 좀 언급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당대표가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지 않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지금 최근 여론조사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쉽지는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접전으로 붙고 있는 것은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본인이 지역구에서 생활에 돌아온다면 저는 보수층 내부에서도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유치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계속 논의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상황 자체는 녹록치 않다라는 거 하나하고 비례 같은 경우도 두 석 정도로 좀 예상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지역구를 배출하지 못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못 되고 비례만 얻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예를 들면 의미 자체가 축소되는 정당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어떤 보수층, 보수 정당들의 지형에 따라서 종속 변수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공짜나 하나 드리고 싶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담 중에 이제 김종욱 전 부원장의 유권자 투표 참여 의향 관련 여론조사 언급은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철을 수거하던 한 70대 노인이요. 버려진 운동기구를 해체하다가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웬 횡재냐 할 법도 하지만 이 노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누가 운동기구에 현금을 넣어둔 걸까요? 구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운동기구를 내다 놓습니다. 이어 한 남성이 기구를 리어카에 실어 화물차로 나릅니다. 고철을 수거하기 위해 운동기구를 분해하던 이 남성.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게 5만 원짜리 딱 묶어가지고 보재기 같은데 전대에 딱 들으셨어요. 다리가 떨려서 일도 못했죠. 당시 운동기구에서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4,875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CCTV 동선을 추적해 다음 날 이 아파트에 사는 현금의 주인을 찾아 돌려줬습니다. 주인은 90대 국가 유공자였는데 연금으로 받은 돈을 운동기구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현금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기구를 내다 버린 겁니다. 경찰은 분실금을 신고한 전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그건 뭐 내 거 아닌데 거기 바로 신고했죠. 올해 71살인 전 씨는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며 감사장을 여러 차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총선 직후로 예고됐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이 연기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전공의 등 여러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번 주 합동 기자회견은 어렵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7일 정부와의 소통 창구 일원화를 위해 이번 주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이를 놓고 전공의 단체 등 내부 불협화음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 무곡 훈장을 가슴에 달아줬던 참전 용사 랠프 퍼켓 대령이 97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당시 행사장에서 TV조선이 퍼켓 대령을 단독으로 만나봤는데요. 한국인에 전하는 고인의 생전 메시지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면서 함께 입장하고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랠프 퍼켓 미 육군 예비역 대령입니다. I am proud to be known as having fought with and connected with the Korean Army. I think the Korean folks are great people. 현지 시간 8일 퍼켓 대령이 조지아주 컬럼버스 자택에서 97살을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 당시 중위였던 그는 제8레인저 중대 지휘관으로 부산에 파견됐습니다. 북한군을 38선 너머까지 후퇴시키는 데 일조하는 등 북진 작전을 진두 지휘했고 청천강 북쪽 요충지 점령을 위해 중공군에 맹렬히 맞섰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한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2021년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도 수훈했지만
한사코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I'm not here giving classes, and I've almost always met 2, 3, 4, 5 Korean officers who are here going to school. You are good folks, and I try to tell that to all of you young people. 뉴욕타임스는 미 육군 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인물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서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의외의 장소가 투표소로 활용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색 투표소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마네킹들이 있는 이곳은요, 서울 동대문의 한 미용 실습실입니다. 이곳은 오늘 투표소로 변신합니다. 투표소 관계자들이 부지런히 기표대와 투표함을 옮기는데요.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가 오늘 하루는 영업을 쉬고 투표소로 변신했습니다. 야구부 훈련장에도 투표소가 생겼는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야구공과 훈련 장비들은 한쪽으로 밀어두고 투표장 역할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네, 투표소라 하기에 의외의 장소들이라 더 흥미가 있는데요. 이곳들 말고도 이색 투표소가 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장소들 말고도 눈에 띄는 장소들이 있는데요. 투표소로 변신한 자동차 전시장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이 오늘 하루는 투표소로 바뀝니다. 전시대 차량 옆으로 기표도와 투표함이 보이고요. 대구체육관 탁구장에 차려지는 투표소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몇 대 몇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투표 마감 오후 6시입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날입니다. 각종 꽃이 만개한 포근한 날씨 속에 치러지는 총선. 날씨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 5번의 국회의원 선거일 날씨를 비교해봤습니다. 17대, 21대는 맑았지만 18대부터 20대까지는 비가 내렸습니다. 투표율은 어땠을까 봤더니 가장 높은 투표율 보인 선거는 역시 맑은 날이었던 21대로 66.2%였고 다음은 17대 60.6%였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흐렸던 18, 19, 20대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고 이 가운데 비가 많이 내린 18대가 40% 선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22대 총선일 날씨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0.4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에 투표장에 나서신다면 겉옷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가 건조하겠고 특히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청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20도, 청주와 대전 21도, 울산 16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높겠고 이번 주말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이었습니다. 네, 총선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는 1시간 빠른 오전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